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문학적 고전이죠. 1977년인가 발표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네, 맞네요. 1977년에 초판이 간행됐을 때 아주 좋은 호평을 받았어요. 뉴욕타임즈에서부터 산악지방의 주간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평가들이 이 책에 나오는 인디언 소년의 영감 넘치는 자전적인 회상이 기계화와 물질주의 억눌린 인디언에게 신선한 시야를 제공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이제 포리스 카터라는 사람인데요. 1925년에 태어났어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제 체로키 인디언 혈통을 이어받는 꼬마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포리스터 카터도 체로키 인디언의 혈통을 일부 받았어요. 그것도 자랑스러워했고요. 저는 보면서 그 생각도 듭니다. 그 허클베리 핀 모험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어린아이 눈으로 본 사랑이라든가 도전, 두려움, 이런 것, 우정,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만 한 소설 같아요. 이 소설도 어떤 그 성장기 소설이기도 하지만 뭔가 보고 있으면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들, 웃음이 떠올랐다가도 가슴 저린 이야기에 눈시울이 좀 붉게 되기라도 또 뭔가 좀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렇다고 행복한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당시에 인디언에 대한 인종차별, 가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몰래 할아버지랑 술을 만들거든요. 몰래, 불법으로. 그거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다 자기의 경험에 나온 이야기지 이걸 그냥 지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살을 좀 붙였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 소설을 재밌게 보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육 문제도 나오고요. 청소년 문제도 나오고, 인디언 문제, 인종차별 문제죠. 그리고 지구에 대한 관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는 책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 제가 조금 앞부분에 위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요거는 되게 쉬워요, 책이.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책값이 좀 부담되신다면 저는 알라딘 중고나라에서 2,600원 주고 샀거든요. 이 책은 도서관에서 다 있어요. 웬만한 도서관에는. 근데 빌려보는 것도 좋지만 구입을 해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나눠보고 메모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인공은요, 인디언 이름으로는 이제 작은 나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주인공인데, 5살 때 아빠 엄마가 세상을 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삽니다. 할아버지는 체르키족의 피가 반 섞여 있고 혼혈이죠. 그리고 할머니는 순수한 체르키족입니다. 이 체르키족은 1838년에서 39년까지 오클라호마주로 강제로 이주를 당해요. 원래는 남동부의 에팔레치아 산맥 남쪽 끝에 살아서 농경과 수렵을 한 인디언인데, 강제 이주당했을 때 산속으로 숨거나 달아난 사람들도 있어서 지금은 멀리 떨어진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작은 나무는 본래 고향인 테네시주에 머무른 그룹,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머무른 산속에 사는 그룹에 해당이 되고요. 할아버지는 굉장히 키가 컸답니다. 2m가 거의 다 될 정도로 키가 커서 눈에 띄는 사람이었답니다. 할머니는 대신 땅만 보고 다니셔서 작아 보였고, 상대적으로. 여기서 중간중간에 대목들이 참 윗줄 친 것들이 있어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녹초가 될 정도로 지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아이가 좀 지쳐서 힘들어할 때 이런 충고를 하죠. 자갈밭길을 많이 걸어가는데 읍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녹초가 될 정도로 지치는 게 좋아.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그거 아닐까요? 뭔가 고민이 되고 뭐 힘들 때 막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어, 그래서 스스로 또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운동을 되게 많이 권하죠. 고민 있거나 힘들 때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하면 운동 자체에 몰입을 하게 되니까 딴 생각을 못 하죠. 그리고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니까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아드레날린이라든가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매운 거 먹을 때도 그래요. 매운 거를 좋아하는 게 매운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고통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서 그런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할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해요. 하지만 깨워주겠다고는 약속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교육 방법 같아요. 남자는 아침이 되면 모름지기 제 힘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조금도 웃지 않는 얼굴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요. 어떻게 하셨냐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부러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방벽에 쿵 부딪히기도 하고 큰 소리로 할머니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냄비 같은 거 부딪히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 소리 때문에 눈이 뜨는 거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고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참 좋은 교육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개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면서 우와 벌써 나와 있구나 하고 놀랍다는 얼굴로 아이를 쳐다보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네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목소리는 뭔가 뿌듯한 자랑, 자부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걸 썼어요. 야생 칠면조가 걸어다니는 길을 할아버지는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함정을 파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얼마 이제 그 안 가서 이렇게 길에 덫을 놓는데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구덩이 위에 수북히 나뭇잎을 이제 나뭇잎부터 이제 치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는 긴 칼을 끄집어내서 눅눅한 땅을 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파낸 흙은 다시 나연잎 사이에 뿌리죠. 가장자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구덩이가 깊어지자 할아버지는 구덩이에서 자신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끌고 와서 이 구덩이에 걸쳐놓고 그 위에 나뭇잎 한 무더기를 뿌려놔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그 긴 칼로 야생 칠면조가 다니는 길에서 구덩이로 비스듬히 이어지는 작은 도랑을 파더니 주머니에서 붉은 인디언 옥수수 알갱이들을 꺼내서 도랑을 따라서 쭉 뿌려나갑니다. 구덩이 속에도 옥수수 한 줌을 넣는 거예요. 칠면조가 지나가다가 옥수수를 보고 이제 먹으면서 쫓아오게 한 거죠. 그리고 막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제 돌아다니면서 햇살을 보고 하는 거. 이때 이제 산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제 새벽인데 여기 글이 참 아름답게 썼어요. 이제 산은 기재개를 켜며 일어나 천천히 하품을 하고 있었다. 하품으로 토해낸 미세한 수증기들은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또 해가 나무에서 죽음의 갑옷인 얼음을 서서히 벗겨감에 따라서 산 전체에서 살랑거리고 서건거리는 소리들이 되살아났다. 할아버지도 나처럼 귀를 모으고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 아침 바람이 나무 사이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를 일으키는 것에 맞추어 산의 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산이 깨어나고 있어. 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할아버지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할아버지. 정말 산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할아버지와 내가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란 걸 깨달았다. 밤의 그림자는 이제 점점 더 아래로 밀려나더니 그리 넓지 않은 풀밭을 가로지르면서 뒷걸음질 쳤다.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 그 풀밭은 햇빛을 받아 물결처럼 반짝였다. 그 풀밭은 산의 품속에 폭 안겨있는 모양새였다.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메추라기들이 퍼덕거리고 날아다니면서 풀씨를 쪼아먹고 있었다. 다시 손을 든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얼어붙은 듯한 푸른 하늘을 가리켰다. 먼 하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 거죠. 산이 깨어나고 있어요. 산이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아이와 전혀 모르고 자란 아이, 자연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요.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영화나 글이라도 좀 느끼게 해줘야겠죠. 자, 이 하늘을 봤더니 이제 그때 매가 손살같이 날아와서 이 메추라기들을 공격을 합니다. 자, 메추라기들은 막 도망가는데요. 그 중에서 속도가 처진 한 마리가 있었어요. 매는 바로 그놈에게 달려듭니다. 깃털이 하늘로 흩어지고 두 마리 새는 한 대 엉켜 땅으로 떨어지고요. 매의 날카로운 부리가 메추리를 연방 쪼아댑니다. 잠시 후 다시 하늘로 날아오른 매의 발톱에는 쭉 처진 죽은 메추라기가 쥐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집니다.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이 작은 나무는 울진 않았지만 슬픈 얼굴을 할 수 있었겠죠. 아무래도 아이니까. 그 귀엽고 앙증맞은 메추라기가 죽었잖아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슬퍼하지 마라, 작은 나무야.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다. 이 매는 느린 놈을 잡아갔어. 그러면 느린 놈들이 자기를 닮은 느린 새끼를 낳지 못하거든? 또 느린 놈 알이든 빠른 놈 알이든 가리지 않고 메추라기 알이라면 모조리 먹어치우는 땅쥐들을 주로 잡아먹는 것도 매들이란다. 말하자면 이 매는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거야. 메추라기를 도와주면서 말이야. 그쵸? 이게 서로 이게 매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지 뭐 취미로 살상하진 않잖아요. 근데 또 지금처럼 쥐를 잡아주니까 쥐를 잡아줘야 메추라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메추라기들이 많이 늘어나야 또 능력이 떨어지는 메추라기도 나올 거고 서로 공생의 관계인 것 같네요. 할아버지가 이제 칼로 땅을 파더니만 부드러운 뿌리를 뽑아냈어요. 껍질을 벗기니까 겨울용으로 비축된 즙이 방울조 솟아나옵니다.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두꺼운 쪽을 이제 작은 나무에게 준 다음에 할아버지는 다시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게 이치란 거야.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야 한다. 사슴을 잡을 때도 제일 좋은 놈을 잡으려 하면 안 돼. 작고 느린 놈을 골라야 남은 사슴들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도 두고두고 사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야. 흑표범인 파코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너도 꼭 알아둬야 하고. 여기까지만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려요. 꿀버린 TV들만 자기들이 쓸 것보다 더 많은 꿀을 저장해두지. 그러니 곰한테 뺏기고 너구리한테도 뺏기고 우리 체르키한테도 뺏기지. 그놈들은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똑같아. 비룩비룩 살찐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도 또 남의 것을 빼앗아 오고 싶어하지.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면 또 길고 긴 협상이 시작되지. 조금이라도 자기 몫을 더 늘리려고 말이다. 그들은 자기가 먼저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하지. 그러니 사람들은 그놈의 말과 깃발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셈이야. 하지만 그들도 자연의 이치를 바꿀 수는 없어. 그렇죠. 사람들만이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제 야생 칠면조 함정에 이제 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칠면조 소리가 들립니다. 빠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막 꽥꽥거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할아버지, 입구가 꽉 막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를 숙이기만 하면 나올 텐데 왜 안 그렇죠? 할아버지는 배를 깔고 엎드린 채 구덩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커다란 칠면조 한 마리를 끄집어냅니다. 끈으로 그놈 밥을 묶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싱긋 웃으면서 말합니다. 칠면조란 놈들도 사람하고 닮은 데가 있어. 이것 봐라. 뭐든지 다 알고 있는 듯하면서 자기 주위에 뭐가 있는지 내려다 보려고 하지 않아. 항상 머리를 너무 꼿꼿하게 쳐들고 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지. 그러네요. 항상
꼿꼿하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배우는데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모르면 배울 게 없죠. 할아버지는 다리를 묶은 칠면조들을 땅바닥에 늘어놓아요. 모두 6마리였습니다. 그놈들을 손가락 가리키면서 할아버지가 말을 잇습니다. 나이는 대충 다 비슷한 것 같다. 부리 두께를 보면 나이를 알 수 있거든. 우린 3마리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작은 나무야. 네가 골라보렴. 작은 나무는 그놈들 주위를 빙 돌다가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 놈 한 놈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다시 그 둘레를 한 바퀴 돌았어요. 신중해야 됩니다. 결국 손과 무릎으로 땅을 짚고 칠면조들 사이를 기어다니면서 비교를 하고 나서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3놈을 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머지 3마리의 다리에 묶인 끈을 풀어줬어요. 풀려난 놈들은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저 아래쪽 산허리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남은 3마리 중에서 2마리를 어깨에 짊어진 할아버지는 다른 1마리를 가르쳤어요. 저놈은 네가 가져갈 수 있지? 예, 할아버지. 대답을 했지만 과연 내가 잘 해냈는지 잘 해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뼈가 두드러진 할아버지 얼굴에 장난스러운 웃음이 서서히 번져갑니다. 내 이름이 작은 나무가 아니었더라면 작은 매라고 했을 게야. 이 자존감을 계속 올려주는 거죠. 아이에게 고르게 하고 힘들겠지만 아이가 지고 내려가고 이랬을 때 어땠을까요? 여기 그 글이 있어요. 내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 나도 그 이치란 걸 배우게 된 것이다. 하면서 자연 속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 참 보기 좋죠?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리스터 카터가 지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대화 중에서 이제 누이에키미 왈레스 이런 식의 인디안 말하고 영어하고 좀 섞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아이킨예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이게 사랑과 이해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는 더더욱 없다. 신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답니다. 이해하지 않고 사랑만 한다? 이게 사랑일까요, 정말? 사랑하면 이해하죠.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이건 육체적인 사랑이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이해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서로 사랑하고 계셨고요. 할머니는 세월이 흐를수록 이해는 더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보시기에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생각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너머의 어떤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이것을 킨이라고 불렀답니다. 킨. 할아버지 설명에 따르면 옛날에는 킨폭스라는 말, 이해하는 사람, 이해를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love the fox란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갈수록 이기적으로 되는 바람에 이 말도 단지 혈연 관계가 있는 친척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기가 만 거예요. 일화를 하나 들려줍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에게 친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할아버지 집에 자주 놀러 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이든 체로키족으로 너구리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항상 너구리처럼 심통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너구리잭이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가 사귀는지 할아버지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네는 일요일 되면 어쩌다 한 번씩 계곡 입구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곤 했어요. 어느 일요일 날 신앙 고백 시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자신에게 강림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시험을 받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 시간에 너구리잭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 내 등에서 나를 놓고 수군거린다는 걸 잘 알고 있어. 난 그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고. 당신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도 알아. 교회 임원 모임에서 내게 찬송가 상자 열쇠를 맡긴 게 셈나서 그렇지? 좋아. 그렇다면 모두들 잘 들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오라고. 내가 가진 걸로 해결해 줄 테니까. 너구리 잭은 미친 듯이 발을 쾅쾅 구르면서 사슴 가죽 셔츠를 획 젖히더니 권총 손잡이를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말로는 교배하는 증조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너구리 잭 정도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건장한 사내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날씨가 좀 바뀌었다고 금방 총을 뽑아들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증조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잭에게 말씀하셨어요. 잭, 자네가 찬송과 열쇠를 어찌나 잘 간수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감탄하고 있어. 지금까지 책임을 맡은 사람 중에 자네가 제일이네. 행여 자네 기분에 거슬리는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슬퍼할 걸세. 너구리 잭은 이야기를 듣자 그제야 마음이 풀리는지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제야 휴 하고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에게 너구리 잭이 왜 그 정도 일 가지고 흥분했는지 물어봤어요. 기껏해야 찬송가 상제 열쇠 아닌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러는 너구리 잭이 도리어 웃긴다고 하면서 그때 증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구리 잭을 비웃으면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체로키족이 고향에서 쫓겨나 오클라호마 주로 강제 이주당할 때 너구리 잭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다. 잭은 산속으로 달아나 열심히 싸웠어. 그러는 동안에 남북전쟁이 터졌는데 잭은 이번에는 연방군을 물리치면 땅과 집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잭은 또다시 열심히 싸웠지. 그러나 결과는 둘 다 패배로 끝나고 말았어. 전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정치가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것들까지 빼앗아가려고 했지. 너구리 잭은 또 싸웠어. 그러다가는 달아나 숨고 또다시 나와서 싸우고. 너도 알다시피 너구리 잭은 평생 싸우는 것밖에 해온 게 없어. 이제 그놈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바로 그 찬송과 열쇠란 말이다. 너 보기에 너구리 잭이 심통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아마 이제 싸울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일 거야. 잭은 그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 할아버지는요, 이 얘기를 듣고 너구리 잭이 너무 안 돼서 울 뻔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에게는 너구리 잭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요, 그를 사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런 게 킨이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는 거기다 정치가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도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가 엄청 싫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걸 덧붙였지만 자, 할아버지의 말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게다가 너구리 잭 덕분에 이 작은 나무도 또 울 뻔했답니다. 여기 또 제가 밑줄 친 대목이 있어서 읽어 드릴게요. 몸이 죽으면 몸을 꾸려가는 마음도 함께 죽는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영혼의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있단다. 그래서 평생 욕심부리면서 살아온 사람은 죽고 나면 밤톨만한 영혼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밤톨만한 영혼만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 세상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그보다 더 커지면 영혼의 마음은 땅콩알만하게 줄어들었다가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말하자면 영혼의 마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 할머니는 어디서나 쉽게 죽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셨다. 여자를 봐도 더러운 것만 찾아내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서 나쁜 것만 찾아내는 사람. 나무를 봐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고 목재와 돈덩어리로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이었다. 영혼의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마음을 더 크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이해하는 데 마음을 쓰는 것뿐이다. 게다가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 부리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영혼의 마음으로 가는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비로소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영혼의 마음도 커진다. 할머니는 이해와 사랑은 당연히 같은 것이라고 하셨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나는 모든 사람을 잘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밤톨만한 영혼을 갖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할아버지의 직업은 밀주 제조자입니다. 위스키. 이때는 이제 주세법이 생겨서 술을 개인적으로 만들 수 없겠죠. 우리나라 주세법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누구든지 이제 신고를 하면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근데 예전에는 아예 안 되게 했죠. 아예. 옥수수 농사를 져요. 근데 산속에 옥수수를 키워봐야 얼마나 돈 들겠어요. 그걸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로 위스키를 만들죠. 이 버번 위스키라고 미국에서 나오는 위스키들은 이제 옥수수가 주 원료입니다. 그 위스키를 이제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제조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할아버지가 이어받은 거죠. 그 할아버지는 공장에서 만드는 위스키에 대해서 되게 증오를 해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위스키는 빨리 만들어내는 데만 신경을 쓰죠. 경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밀기후를 빨리 발효시키고 위스키에 그럴듯한 거품을 주려고 양잿물이나 산화칼슘을 씁니다. 게다가 위스키를 거를 때도 채 대신에 철근물이나 주석금을, 때로는 트럭의 라디에이터를 쓰고는 한답니다. 어휴, 찌꺼기 걸러낼 때. 이런 것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놈들은 당장 목을 매달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어떤 직업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나쁜 것만 보고 판단한다면 나쁜 평가를 받고 오명을 쓰지 않을 직업이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술을 만들다 그러면 이제 나쁘게 보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위스키 속에 일절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설탕조차 넣지 않았어요. 설탕은 위스키 농도를 흐려서 양을 불리는 데 사용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옥수수만을 사용해서 그야말로 100% 순수 위스키를 만들곤 하셨습니다. 맛있겠는데요. 그리고 그 오크통에 숙성시키잖아요. 뭐 6년산, 뭐 7년산, 뭐 12년산, 21년산, 뭐 31년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해요. 그게 향이 날 뿐이지 위스키 맛이 뭐 이렇게 또 좋아지는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무통의 냄새와 색깔이 위스키의 배기 때문이죠. 그렇게 통 냄새를 맡고 싶은 머저리 같은 놈이라면 통 속에다가 대가리를 쳐박고 실컷 냄새를 맡고 나서 위스키를 마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할아버지가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거를 제 할아버지는 통 중독자라고 불러요. 자, 위스키 제조업이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던 할아버지는요, 이제 6살이 다 되어 간다고, 이제 손주가 아직 6살도 안 된 거네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7살이니까 이제 유치원 다니는 나이잖아요.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가는. 나이가 들어 직장을 때려치우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생계를 꾸려갈 수 없을 때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위스키 만드는 법을 배우더라고 권하셨습니다. 이 노드책을 미리 만들어 주신 거네요. 멋지네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할 상대가 바로 통냄새 위스키를 만드는 부자 회사들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기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함께합니다. 옥수수로 위스키 만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얀 옥수수를 썼지만 이들은 이제 붉은 인디안 옥수수만을 길렀기 때문에 그것만 썼습니다. 거무칙칙한 붉은 빛을 띤 인디안 옥수수는 술색을 약간 붉게 만들었어요. 이런 색을 내는 위스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색이 아주 자랑스러웠대요. 그걸 보면 누구라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뚜껑에다가 이렇게
도끼 모양을 또 심어서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것. 그러니까 위스키를 제조하는 방법이 아주 길게 나와요. 저도 맥주를 만들어 봤거든요, 집에서. 호기심이 있어서. 진짜 귀찮습니다. 이게 사 먹는 게 낫지. 어우, 엄청나게 귀찮아요. 제일 힘들었던 건 맥주병 소독하는 겁니다. 락스로 소독하고 일일이 다 소독하고 말리고 아유 그러느니 한 두 번 만들어 먹고 못 만들겠어요. 번거로워서. 그래서 그 이렇게 발효통이 있고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증류를 해야 되니까 맥주는 증류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맥주를 증류한 게 이제 위스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발효통이 있고 막 이렇게 기구가 있어요.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공감이 돼요. 저도 만들어봐서 위스키까지는 아니지만 끓이면 되니까. 그래서 증류수잖아요 위스키가. 야 정말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진짜 술이구나.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만들겠죠. 이렇게 힘드니까. 그리고 위기가 옵니다. 이 술을 만들 때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만들거든요. 소리가 나지 않게. 밀주니까. 아무리 산속이라 해도 들리거든요. 마을에서. 통과 통이 부딪히는 소리라든가 한 3km는 간대요. 그 소리가.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조심조심합니다. 단속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한번 단속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가 와서 할아버지는 급하게 그 증류기, 이 증류기는 아마 뺏기게 되면 평생 다시 살 수 없는 정도로 비싸답니다. 가난했으니까. 증류기를 이제 숨기려고 뛰고, 그 다음에, 작은 나무는 이제 증거를 없애야 되니까, 빈병, 뭐 이런 걸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입구에서 단속반을 마주치고, 이 주인공은 도망가죠. 근데 아이 발걸음을 어른이 쫓아오잖아요. 그때 마침 이 집에 개를 한 3마리 길러요. 한 개는 눈이 안 보이고, 한 개는 냄새를 못 맡고, 뭐 이런 장애가 있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개들입니다. 그런 개들이 막 달려들어서 단속반원들을 물고 짖고 그러는 덕분에 도망을 가요. 나중에는 산속에 숨어 있죠.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해가 졌는데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개들을 풀어서 찾으러 옵니다. 막 이렇게. 나중에 이제 찾아서 집에 왔는데 나이가 많은 링거가 없어진 거예요. 링거가. 그래서 링거를 찾아 또 막 산을 헤맸죠. 어차피 개들은 또 개들을 잘 찾으니까 냄새를 맡아 찾아냅니다. 근데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외눈박이거든요. 링거가. 그러다 보니까 나무 그루터기에 이제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러면서 혀도 치아에 꽂혀갖고 찢어지고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안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씻기고 개울가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개가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죽어버려요. 그 상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되게 친했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개고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 개와 이제 작별하는 거죠. 자, 이 주인공 쓴 걸 그대로 읽을게요. 나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마음이 아팠다. 할아버지는 네 기분이 어떤지 잘 안다. 나도 너와하고 똑같은 기분을 맛보고 있다. 사랑했던 것을 잃었을 때는 언제나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 자, 이 대목 좋죠? 사랑했던 것을 잃었을 때는 언제나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뿐이지만 그렇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게 없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항상 텅 빈 것 같은 느낌 속에 살아야 한다.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건 더 나쁘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링거가 그다지 충실한 개가 아니어서 우리가 별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마 기분이 더 안 좋았을 것이야. 맞는 말이죠. 할아버지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링거 생각이 날 것이고 또 나도 생각을 떠올리는 걸 좋아하게 될 것이다. 참 묘한 일이지만 늙어서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 좋은 점만 생각나지 나쁜 점은 절대 생각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나쁜 건
정말 별거 아니란 걸 말해주는 것 아니겠냐고 하셨다. 우리가 앨범을 보면 기쁜 일만 있잖아요. 우리 기억은요, 나쁜 것을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맞아요. 나쁜 건 별거 아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또 아주 재미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장터에 갔을 때요, 이 위스키를 이제 팔러 온 거죠. 그러면 또는 심부름하라 그러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용돈을 줘요. 근데 뭐 산속에서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50센트나 모았답니다. 여기는 50센트가 큰 돈인가 봐요. 근데 이 50센트를 항아리 속에 넣어놨다가 장터 갈 때마다 갖고 와요. 신나잖아. 내가 저거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산 적은 없어요. 하지만 살 수 있는데 참은 거다 라고 이제 위안을 하면서 계속 아이 쇼핑을 즐기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납니다. 송아지를 들고 있는 남자를 만나요. 물어봅니다. 너 돈 가진 거 있니? 너무 솔직하죠? 예, 50센트요.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걸 보니까 별로 큰 돈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안 거죠. 작은 나무도. 하지만 자기가 가진 게 그뿐이라서 미안해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가 다시 웃음을 띠면서 말합니다. 여기 송아지는 그것보다 100배는 더 비싼 거야. 그리고 당연히 그 송아지 값은 50센트보다 비싸겠죠. 다시 인상을 찡그리면서 말합니다. 말이지, 나는 기독교도야. 그래서 말인데 여기 있는 이 송아지가 아무리 비싼 거라 해도 네가 저놈을 가져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나. 송아지를 네가 갖는 방법이 없을까? 야, 이거 사기꾼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깔고 가죠. 이런 것도 신뢰를 위한 거. 그리고 질문을 해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는 거죠. 이미 판은 깔아놓고, 그러니까 내가 널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은 돈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저걸 갖고 싶으면 뭐 나중에 뭐 더 준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50센트 있지만 뭐 꼬운다거나 아니면 더 꺼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키를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이 작은 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나는 송아지를 데려갈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자,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죠. 대단한 친구예요. 얘야, 나는 50센트만 받고 저 송아지를 너에게 주겠다. 자, 자기가 꼬리를 내는 거예요. 어차피 더 얻어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굽히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독교도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아니야. 내 대답을 듣고 있을 새가 없구나. 그냥 50센트를 나한테 다오. 그럼 송아지를 줄 테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놀라운 친구예요. 말이 안 돼요. 기독교도니까 내가 너에게 송아지를 주겠다. 근데 이게 당한다니까요. 희한하게. 말이 안 되는 거에 우리는 당해요. 말이 안 되니까 또 사기를 당하는 거죠. 욕심이 생긴 거죠. 몇백 배, 100배나 비싼 송아지를 내가 50센트에 살 수 있다. 근데 그 송아지 정상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빌빌빌빌해요, 송아지가. 빌빌빌. 빌빌한 송아지죠. 그거를 봤어야 되는데 급하게 몰아치니까 하도 일사천리로 말을 하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몽땅 꺼내서 그 사람에게 건네줬고요. 그 사람은 송아지 목을 맨 줄을 넘겨준 다음에 잽싸게 가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거래가. 이제 물를 수가 없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송아지요? 예, 집으로 가는 길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의 송아지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준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배를 갈라봤어요. 그래서 간을 꺼내보니까 간이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구제역 걸린 소는 안 먹잖아요. 괜히 그 먹었다가 전염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못 먹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가죽을 벗겨요. 송아지 가죽은 쓸 수 있잖아요. 먹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고기는 이제 나중에 잘 뒀다가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개들 데리고 와서 먹이자. 개 먹이가 된 겁니다. 근데
그리고 가죽을 할머니한테 갖다 주면 아마 좋은 재료니까 10센트는 줄 것이다. 라고 아이를 달랩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뭐 손자가 입맛도 없고 막 실망하니까. 자, 봐라. 작은 나무야. 너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단다. 만약 내가 그 송아지를 못 사게 막았더라면 너는 언제까지나 그걸 아쉬워했겠지. 그렇지 않고 나더러 사라고 했으면 송아지가 죽은 걸 내 탓으로 돌렸을 테고 직접 해보고 깨달은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너는 뭘 깨달았니? 이 대답이 가관이에요. 제 생각은요. 기독교도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무조건 뭐가 무서운지, 우스운지 작은 나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니 벙벙에 계시던 할아버지도 할머니와 똑같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웃으셨는지 옥수수 빵이 목에 걸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작은 나무는 자기가 깨달은 게 뭔가 있을 거라는 건 알겠는데 뭔지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얘기해 줍니다. 작은 나무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제 입으로 자기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떠벌리는 사람한테는 조심하겠다는 뜻이지? 아, 예, 할머니. 그래요. 하지만 확실히 이해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0센트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말고는 완전히 녹초가 된 작은 나무는요. 전주식탁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얼굴을 접시에 박았어요. 할머니가 얼굴에 묻은 완두콩을 닦아줬답니다. 야, 여기서 뭘 느끼셨어요? 전 사기꾼의 전형을 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충고가 참 좋았습니다. 너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만약 그걸 못하게 했더라면 그걸 아쉬워했겠지. 그걸 내가 대신해 줬다면 내 탓을 돌렸겠지. 이런 거요. 저희 딸이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그렇게 어렸을 때 졸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노래도 안 되고요. 춤도 안 되고 외모도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하라고 했어요. 그래, 해보자.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본인이 포기하더군요. 자기가 좀 나이가 되고 알아보니까 자기가 소질이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연하게 기회가 또 옵니다. 포기했더니. 우연하게 아는 분 소개로 오디션을 보게 됐고 한 번이지만 진짜 뮤지컬 무대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또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스스로 해보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니라는 걸 알았고요. 어쨌든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꿈은 이루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가. 뭐 그런 이야기. 강신주 님이 요즘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겪어봐야 돼요. 남이 해주면 안 됩니다. 스스로 겪어봐야 돼요. 그걸 여기서 저는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아까 그 칠면조 얘기 기억나시죠? 6마리를 잡았는데 3마리만 먹고 3마리는 풀어줬던 거. 근데 그 뒤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사냥꾼들 얘기 나옵니다. 사냥꾼들은 닥치는 대로 잡죠. 자기가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죠. 많이 만들고. 지금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많은 데서는 굶주리고 있는데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음식을 버리죠. 이런 것들.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죠. 여기 또 소장농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요. 이 책에. 소장농들. 그러니까 이제 인디언들 또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정말 어렵게 살잖아요. 자기들이 원래 주인이었는데 그냥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욕심을 가진 유럽인들이 와서 뺏고 이주시키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이러잖아요. 어떠한 경우든 다 그렇지만 지주 중에도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언제나
곡식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 타작할 때가 되면 판가름이 나곤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소작농들이 크게 실망하는 쪽이었다. 이 때문에 소작농들은 해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곤 했다. 겨울이 되면 소작농들은 새로운 지주를 찾아 나섰다. 다행히 새 지주를 찾아내면 그들은 새 지주의 땅에 딸린 오두막집으로 옮겨간다. 밤이 되면 소작농 가족의 엄마와 아빠는 그 오두막집의 부엌 식탁에 앉아서 올해 이 땅에서 이루려는 꿈들을 설계하곤 했다. 그 사람들은 그 꿈에 매달려 곡식을 거둬들이기 전인 봄, 여름 동안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수확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또 한 번의 쓰디쓴 배신감뿐이다. 이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마다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작농더러 떠돌이라고 하지만 이 말 역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말이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또 그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무책임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할아버지와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어찌나 흥분하셨는지 거의 1시간 동안 길가에 앉은 채 이야기를 하셨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정직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우연히 여자아이를 하나 만났는데 아주 꾀죄죄합니다. 아빠는 이제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어가셨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죠. 산비둘기, 그러니까 겨울이었는데요. 이 아이는 자기 식구들이 산비둘기 울음소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산비둘기 울음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리냐에 따라서 내년에 옮겨갈 곳을 정한답니다. 그 이유는 소작농이니까 이리저리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거잖아요. 늘 끝나고 나면 사기를 당하는 거죠. 늘 배고프고 수확이 많은 대로 뺏어가고 조금은 적은 대로 또 뺏어가고 이렇게. 이 여자애는 아직 산비둘기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얼마 안 있어 곧 듣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주한테 완전히 속아서 자기 아빠가 지주와 갈라섰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 자기 아빠가 이 가게에 온 건 정직해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소문이 자제한 자기네 가족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온 것이다. 자기 생각에 자기들은 지금까지 중에 제일 좋은 땅에서 일하게 될 것 같다. 자기 아빠가 그러시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는 농부라는 소문이 이 일대에 쫙 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이면 자기들은 아주 잘 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말 그럴까요? 이들은 그 정직한 것을 알아보는 사람을 정직한 소작농을 만날까요? 글쎄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착취하고 사기꾼한테 당하지 않을까. 정직한 사람이 행복하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이런 소작농과 이런 관계에서는 자기가 요구하지 않으면, 자기가 투쟁하지 않으면 정직함만으로는 살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 참 저도 참 안타까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소설을 보면 우리 얼마나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중산층이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런 책에서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이 따뜻했던 날들 지금까지 한 반 정도까지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직접 보시면 더 좋겠고 꼭 보셨으면 할 좋은 인문학 서적입니다. 추천합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